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명의 여성 디자이너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법의학 검사를 거친 결과 그녀의 체내에서 두 남성의 DNA 샘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는 어떤 외부 침해나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다양한 도구들을 종합해보면 그녀는 마치 한 차례의 광란 속에서 사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녀의 사생활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증언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이 황당한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를 묘사하는 사람들의 말은 모두 달랐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숨겨진 진범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제 우리는 당시 큰 충격을 준 스페인의 기이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 그 진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8년 2월 21일 오전 9시경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호텔형 아파트에서 한 청소부가 평소처럼 각 방을 청소하던 중 한 객실에 들어가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성의 벌거벗은 시체가 소파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비닐봉지가 씌어져 있었으며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청소부는 놀라움에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후 조사관들은 그녀의 신원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아나 마리아 빠에즈는 당시 35살이었으며 바로 전날 카를로스 카르바오라는 남자가 경찰서에 찾아와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2월 18일 밤부터 실종되었다고 말했으며 그가 말한 아내가 바로 아나였습니다. 또한 부검 결과 아나의 사망 시간은 정확히 2월 18일 밤에서 2월 19일 새벽 사이였고 치명적인 상처는 목에 아주 평평하게 남아있는 조르기 자국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나의 몸에서 어떤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고 방어 상처도 없었습니다. 이는 곧 아나가 생전에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은 범인이 아나를 기절시킨 후 살해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부검인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의 체내에서 어떠한 약물이나 독성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가 이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일까요? 이 의문을 품고 경찰은 현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거실은 매우 정돈되어 있었고 명백히 누군가가 닦아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나의 옷과 개인 물품은 모두 사라졌고 소파 위에는 비교적 특이한 디자인의 검은색 중간 길이 가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이번 사건이 강도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보지 않았는데 현장의 문과 창문은 모두 온전했으며 거실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성인용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검에서 아나의 체내에서 2명의 다른 남성의 DNA 샘플이 발견된 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아나가 생전에 적어도 2명의 남성과 특별한 성적 행위를 하다가 우연히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소 기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년 질식회감을 경험하다가 사망하는 남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아나가 상처를 입었을 때 반항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아나와 함께 있던 2명의 남성은 사건에 연루될까봐 두려워 방을 청소하고 아나의 옷과 개인 물품을 모두 가져갔는데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현장에 왔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이 2명의 용의자 DNA를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을 때 그들의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나의 가족을 찾아가 최근 아나와 가까운 남성이 있는지 물었는데 경찰의 황당한 추측을 들은 남편 카를로스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의 생각에 경찰이 아내의 외도를 암시하는 것 같았고 이는 아내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카를로스는 아나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며 외도를 할 리가 없고 2명의 남성과 동시에 만날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카를로스는 경찰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분노를 억누르고 그가 하는 단서 하나를 말했습니다. 카를로스에 의하면 아나가 실종되기 날 점심쯤 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마리아 아넬레스 몰리나라는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나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다음날 아나는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카를로스는 2월 20일 오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2월 18일 밤 7시경 아나가 마리아라는 여성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아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경찰은 즉시 그녀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중 마리아는 그날 아나와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나가 남편에게 자신과 약속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 사실 그날 밤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마리아에게 구실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나가 아마도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 앞에서는 고상하고 지혜롭고 규칙을 지키는 여성 디자이너였지만 사적인 면에서는 매우 방탕한 여성이었으며 항상 많은 남자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명백히 마리아의 진술은 경찰의 추측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마리아는 아나가 최근에 어떤 남성과 가까워졌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나가 사망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집주인을 찾아가 그녀에게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아무런 의심스러운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아나의 사진을 본 후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는 아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를 처음 임대했던 사람은 분명 아나였고 신분증 번호도 동일했으며 집세를 지불할 때 사용된 카드도 아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집주인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임대계약자가 아나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혹시 아나의 카드와 신분증이 도용된 것일까요? 이에 경찰은 아나의 카드 사용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ATM 기기의 CCTV 기록을 통해 아나가 실종된 날인 2008년 2월 18일 오전 9시 검은색 가발을 쓴 여성이 아나의 카드를 사용해 600유로를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나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 시간 동안 아나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즉 CCTV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은 아나가 아니라는 것이었고 경찰은 이 여성이 아나의 아파트를 실제로 임대한 또 다른 아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다시 확인한 결과 그 여성은 아나의 친구인 마리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마리아를 다시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나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집을 임대하고 ATM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모두 아나의 동의하에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마리아의 진술을 어느 정도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꽤 합리적이었고 사건의 결과를 볼 때 범인은 2명의 남성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의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계속 깊이를 더해가면서 경찰은 점점 마리아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숨겨진 비밀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그녀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친구들에 따르면 마리아는 평소 매우 고급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부유한 귀부인처럼 보였고 대저택에 살며 포르쉐 911을 타고 다녔으며 그저 가방 하나가 평범한 사람의 한 달 수입에 해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업은 인사관리자에 월급은 3,000유로에 불과했고 부모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가져오는 걸까요? 원래 경찰은 마리아의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조사 후 마리아의 은행 거래 내역이 매우 깨끗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거래 내역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연간 은행 거래 내역조차 한 달 전화 요금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반드시 유령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리아의 실제 비밀을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나의 가족이 그녀의 자산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6년 4월부터 아나는 총 4차례에 걸쳐 은행 대출을 받았고 총 금액은 1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나는 자신을 위해 10개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상 금액은 84만 유로에 달했지만 수혜자는 그녀의 가족이 아니라 엘리라는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즉시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결국 은행의 CCTV 기록을 통해 엘리의 계좌 실제 사용자가 마리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나와 엘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기처럼 서명을 하고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아나와 엘리의 신분증을 손에 넣었으며 어떻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마리아와 아나, 엘리의 외모는 사실 많이 달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마리아와 아나는 같은 회사에서 일한 동료로 마리아는 인사관리자, 아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 인사관리자로 일할 당시에는 직원들의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후에도 마리아는 아나와 자주 연락을 하며 함께 식사하고 쇼핑을 하며 점차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처음부터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는 과거 이 회사에서 면접을 본 적이 있었고 복사점에서 서류를 인쇄하던 중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엘리의 신분증이 마리아에게 도난당했거나 마리아가 우연히 그 신분증을 주워서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 사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부유한 이미지와 뛰어난 연기력 덕분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에 의하면 당시 마리아는 아나의 신분증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했을 때 직원들도 물론 의심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람의 심리를 매우 잘 파악했고 비싼 옷을 입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자 오히려 은행 직원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마리아가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의상 차이로 신분증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부유한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뢰가 이런 상황을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세계 최고 부자가 10,000원을 빌려주면 당연히 갚을 것이라고 믿는 것과 비슷한 이치였죠. 게다가 마리아는 서명을 매우 잘 흉내낼 수 있었고 그녀가 처리한 것은 은행에 이익이 되는 대출 업무였기 때문에 은행은 의심을 배제하고 마리아의 업무를 처리해 주었고 보험회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마리아는 대출을 사기쳐서 자신이 원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해왔고 심지어 아나를 살해하고 높은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동기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궁금해하는 점은 만약 마리아가 범인이라면 아나의 몸에서 나온 2명의 다른 남성의 DNA 샘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범일까요? 아니면 청부 살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나가 즐겁게 보낸 시간 후에 우연히 살해된 것일까요? 어느 경우든 아나가 죽기 전 전혀 반항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명백히 사건에는 경찰이 아직 알지 못하는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마리아의 집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들어서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안에는 온통 다양한 고급품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방, 신발, 보석 등이 가득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매장에 다 담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본다면 이 물품들은 비싸기는 하지만 금융적 가치를 지닌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화려하고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 디자인된 사치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얼마나 허영심이 강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그녀의 재정적 능력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오랫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그들은 결코 헛되이 온 것이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2가지 물건을 발견해 모든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빈 약병이었는데 법의학자의 분석 결과 그 안에 있던 물질은 3염화 메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섭취 후 바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아나가 피해를 입기 전 3염화 메탄에 의해 기절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법의학 검사에서 마취약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아나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정보였는데 경찰이 마리아의 컴퓨터 검색 기록을 살펴보던 중 사건 발생 전에 그녀가 계속해서 해외 남성 모델 가게를 검색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웹사이트는 남미 남성 모델을 특징으로 하는 나이트클럽의 홍보 페이지였습니다. 경찰은 이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상황을 조사했으며 결국 2명의 남성 모델이 최근에 자신들을 찾아온 한 여성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을 아나라고 소개했지만 그 여자는 단순히 즐거움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남성에게 정액을 요구했습니다. 2 남성 모델이 그녀를 확인한 결과 그 여자는 바로 마리아임이 밝혀졌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나중에 법의학 검사를 통해 이 2 남성 모델의 DNA 샘플이 아나의 체내에서 발견된 DNA 샘플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아나를 3염화 메탄으로 기절시킨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남성 모델 가게에서 얻어낸 2개의 DNA 샘플을 아나의 몸에 넣어 이 사건을 성적인 후유증으로 위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범인이라면 왜 아나를 이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죽였을까요? 이 모든 것은 마리아의 과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마리아는 15살 때부터 사적인 파트너 역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미모와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능력 덕분에 많은 부유한 사업가와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었고 이들과의 연애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마리아의 총수입은 아나를 초과할 정도였으나 마리아는 자신의 부가 전적으로 자신의 몸을 팔아 얻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깊은 자존감 결여에 시달렸고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나와 비교했을 때 마리아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디자이너였고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며 매우 좋은 생활 조건을 가졌습니다. 부모는 아나에게 각별히 애정을 쏟았고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마리아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말 그대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나의 삶을 접한 마리아는 점차 내면의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졌고 이로 인해 병적인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아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선택했고 아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죽음을 초래한 것은 바로 이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나를 목표로 삼은 이유도 아마 질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마리아를 감옥에 보내는데 충분하지만 마리아가 대출을 사기치고 살인을 저지르는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교활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고 마리아의 집을 더욱 철저하게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남성의 신분증, 은행카드,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후안 안토니오 알바레즈라는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사업가였으며 조사 결과 이 후안이 바로 마리아의 전 남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 전 독살당해 비극적으로 사망했으며 당시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용의자는 마리아였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그녀와 후안의 죽음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안의 신분증을 찾은 경찰은 사건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파일에 따르면 마리아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안은 마리아가 계속해서 사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리아는 매달 꽤 많은 용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부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몰래 외출을 했고 그 결과 돈을 쓰는데 전혀 절제가 없었습니다. 고급 신발만으로도 벽을 가득 채울 정도였죠. 결국 후안은 분노하여 이혼을 요구했고 마리아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후안은 독살당했고 그가 살해되기 며칠 전 마리아는 그에게 고액의 사고보험을 들었으며 수혜자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강력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안이 살해된 날 마리아는 바르셀로나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완벽한 불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근처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후안은 살해되기 1시간 전에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술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 자신의 신분증, 은행카드 및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후안이 살해된 후 그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고 결국 이 물건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마리아가 청부살인을 의뢰해 이 물건들을 살해자로부터 받아낸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자는 누구일까요? 당시 법의학 결과에 따르면 후안은 이온 인산염이라는 화학물질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 물질 자체의 독성은 크지 않지만 후안이 자주 복용하던 약물과 결합하면 치명적인 독약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화학조합을 마리아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뒤에 전문가가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마리아는 당시 화학공학자인 외도상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후안의 죽음이 이 화학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 그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화학공학자를 추적했을 때 그는 후안의 사망 직후 스페인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으며 스페인 경찰은 그를 추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그를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마리아만을 대상으로 아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법은 여성 범죄자에게 비교적 관대해 마리아는 결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점은 마리아가 항소 후 형량이 18년으로 감형되었고 2023년에는 2급 가석방 기회를 얻어 조기 출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다시 예전처럼 대출 사기와 보험 사기를 저지르며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다시 체포되어 이번에는 마리아가 법의 엄벌을 받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징을 받았고 심리학자들의 테스트 결과 그녀의 IQ가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만약 성실하게 일했다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욕망에 의해 타락했고 결국 그 욕망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마리아는 결국 자신의 허영심이 진정한 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더 큰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타인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가식적인 허영이 아닌 성실하고 근면한 삶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3월 13일 일본 도쿄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막내딸이 집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구조대를 신고자인 호소이 케니치의 아파트로 파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4살의 미카는 기저귀만 입고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이미 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호소이 가족은 최근 몇 년간 괴이한 일들을 겪었는데 처음엔 어머니가, 그 다음엔 둘째 누나 미나코가, 그리고 아버지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막내딸 미카까지 숨졌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 미카의 몸에서 다량의 에틸렌 글리콜과 항정신성 약물인 올란자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어린 미카는 생전에 정신과 질환을 앓은 적이 없어 이런 약물을 실수로 복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아이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경찰은 미카의 주변 사람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부모 호소이 부부의 휴대전화 채팅 기록에서 어머니 시오는 큰 아들은 상속자고 큰 딸은 너무 예쁜데 막내딸은 전혀 귀엽지 않아 라고 말했고 아버지 케니치는 없는 게 나아. 그냥 방해만 되는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부부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그들이 1년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부동액과 정신과 약물을 구매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 부동액의 주요 성분이 바로 미카를 숨지게 한 약물 중 하나인 에틸렌 글리콜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미카의 친부모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분명 오래된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경찰은 호소이 케니치와 호소이 시오를 딸 미카를 해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럼 부부는 왜 4살밖에 안 된 딸을 해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호소이 가족의 참사는 과연 이 부부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2018년 6년 전 케니치의 둘째 누나 호소이 미나코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행정해부만 시행되었는데 미나코의 숨진 원인은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미나코의 숨진 원인에 의심을 품고 그녀의 머리카락 등 일부 유해를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미카의 숨진 원인이 밝혀지자 경찰은 보관했던 미나코의 유해를 다시 검사했는데 똑같이 에틸렌 글리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미나코가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해진 것이었죠. 그리고 미나코가 숨지기 전 호소이 부부가 자동차 부동액을 구매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부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케니치 부모의 사망 원인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2018년 1월에 케니치의 어머니가, 4월에는 누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월에는 케니치가 아버지 대신 가족 회사에 이사가 되었는데 같은 달에 아버지도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케니치의 아내 시오가 회사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가족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호소이 부부만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 가족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었습니다. 그럼 호소이 부부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자신의 가족을 일일이 숨지게 했을까요? 호소이 가족은 현지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케니치의 아버지는 1979년에 아사쿠사에서 가죽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나중에는 호텔과 10층짜리 아파트 건물까지 지을 정도로 사업을 확장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케니치는 1980년에 태어났고 부모님 외에 2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큰 누나는 결혼 후 독립했고 둘째 누나 미나코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뛰어나 호소이가의 재력으로 예술을 마음껏 배울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하여
회사에 남아 재물을 관리하며 뛰어난 사업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케니치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한량 기질의 재벌 2세였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여서 그는 유치원 시절부터 고가의 살인 명문사학에 다녔고 고등학교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명문대 입시에 실패하여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한 작은 가게에서 판매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케니치의 아버지는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작은 아파트를 사주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몰래 용돈을 주었습니다. 케니치는 그 돈을 모두 유흥업소에서 만난 시오에게 썼습니다. 케니치가 못난 재벌 2세였다면 시오는 케니치의 어머니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호소이 시오는 1986년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여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좋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성격이 급변하더니 결국 그녀는 망상장애와 편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오는 자주 화를 내고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시오는 어머니에게 아이돌 앨범을 모두 사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삭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시오는 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다 집을 나와 홋카이도를 떠나 홀로 도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마음씨가 착한 사장을 만나게 되어 그녀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걸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시오와 완전히 모르는 사이지만 그녀에게 옷과 음식까지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오는 감사하기는커녕 매일 새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음식에도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은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시오의 어머니를 찾아 연락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오를 홋카이도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시오는 울면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시오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도쿄로 와 시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오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케니치를 만났습니다. 케니치는 시오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시오가 유흥업소를 그만두면서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져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케니치의 부모는 아들이 유흥업소 여성과 사귀고 동거까지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케니치는 자신의 결정을 고집하여 2009년에 시오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11년 호소이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이 리모델링하게 되어 아버지는 케니치를 집으로 불러 호텔 운영을 맡겼습니다. 시오도 남편 부모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호소이 가족은 한동안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2년 케니치의 부모는 아들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전에 선물한 아파트를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호텔 장부도 엉망진창인 걸 발견하였습니다. 회사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된 부모는 화가 나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케니치 부부는 옆 도시인 지바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시오는 장남을 낳았고 2016년에는 장녀를 낳았지만 두 사람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아 지역아동 보호기관은 호소이 부부를 양육 능력이 없는 가정으로 판단하여 케니치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손자,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아들 부부를 다시 집으로 들여 둘째 딸 미나코와 함께 아버지의 명의로 된 건물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막내딸 미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돌볼 줄 모르는 부부는 막내딸이 태어난 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부부는 자주 다투었고 집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자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케니치 부부는 새 아이를 차별하며 키웠습니다. 그들의 막내딸 미카는 며칠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을 때가 많았고 몸에는 항상 멍이 든 자국이 있었지만 큰아들과 둘째 딸은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호소이 부부는 큰아들과 둘째 딸을 편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오의 SNS에는 큰아들과 둘째 딸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 막내딸 미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막내딸 미카를 혼자 유치원에 맡기고 큰아들과 둘째 딸만 데리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왜 막내딸을 학대한지에 대한 이유를 묻자 시오는 막내딸은 전혀 귀엽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 3월 미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케니치와 시오가 심하게 다투다가 시오가 흥분하여 집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오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새 아이는 지역아동 상담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케니치의 가족은 큰딸이 결혼하여 집을 나갔고 케니치의 부부는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동상담소는 시오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새 아이의 새로운 보호자로 지정했고 6개월 후에야 새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오는 반성문을 썼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동상담소를 비난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아동상담소의 보호를 받은 미카에 대한 모성애가 희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후 부부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막내딸 미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다투기만 하면 미카에게 화풀이하곤 했습니다. 2022년 9월 미카가 다니던 유치원은 미카의 몸에서 여러 군데 상처가 발견되었다며 아동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상담소는 미카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고 부부에게도 상담과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미카를 여러 유치원을 옮겨 다니게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미카가 다녔던 모든 유치원은 미카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며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개인 위생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은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자주 들린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동상담소의 개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케니치는 왜 누나 미나코를 해쳤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나코는 호소이 부부와 같은 아파트 건물의 다른 층에서 살았습니다. 2018년 4월 29일 41살의 미나코는 집에서 숨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친척이 그녀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미나코가 숨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코는 평소 건강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통과 발열 증상을 보였고 방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며 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에는 맨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었고 생전에 특별한 병력이 없어 사법해부가 아닌 행정해부만 실시되어 누구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폐혈증으로 숨지게 된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폐혈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여 미나코는 결국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 호소이 부부의 막내딸 미카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미나코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의학자는 미나코의 신장에서 미카와 같은 옥살산 칼슘을 검출하였는데 그건 자동차 부동액의 유해 성분인 에틸렌 글리콜이 체내에 들어가면서 생긴 물질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나코의 숨진 원인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6년 전 행정해부 당시는 왜 이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했을까요? 알고 보니 당시 미나코를 부검할 때 장기 표본 제작을 위한 특수 처리 과정 때문에 원래 검출 가능했던 독극물이 제거되어 미나코가 독극물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케니치가 누나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마도 재산 때문일 것입니다. 2012년 호소이 부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생이 저지른 짓을 회사 회계 담당자인 미나코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호소이 부부는 여전히 돈을 펑펑 쓰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결국 미나코의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재정을 관리하는 미나코는 동생이 호텔 경영에 대해 전혀 모르고 돈만 낭비한다고 생각하여 그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동생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케니치가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남매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 결국 2018년 4월 29일 케니치 부부는 미나코를 해치게 되었습니다. 미나코가 숨지기 얼마 전 케니치의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미나코가 세상을 떠나고 2달 후에는 케니치의 아버지가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여 집을 떠난 큰딸을 제외하고 케니치는 혼자 남게 되어 그들 부부는 가장 큰 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케니치는 회장 자리에 올랐고 가족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에는 미나코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오도 회사 이사가 되었습니다. 케니치의 부모가 숨진 것도 케니치 부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당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증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마 같은 케니치 부부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후 더욱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나코가 예상했듯이 케니치는 회사 경영에 전혀 재능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자금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문제로 호텔은 문을 닫게 되었는데 호텔 증축 대출금은 여전히 상환해야 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무려 1억 7천만 엔, 하나로 약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부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못하고 고인의 위패를 쓰레기장 같은 집안에 아무렇게나 버려두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찰이 더 많은 증거를 찾아 이 악마 같은 부부에게 처벌을 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악마 부부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보다 더욱 마음 아픈 건 주위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어린 미카가 살 수 있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부검 제도를 비판하며 6년 전 미나코에게 사법 해부를 실시했더라면 미카가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양육 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 포기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본 사회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놓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헤이세이 20년도, 즉 2008년의 후생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아동상담소가 처리한 아동 관련 사건은 총 42,660사건이었고 그중 방임 사건은 15,905건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치명적인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작가 나가야마 노리노는 어린 시절 양육 포기의 피해자였는데 독학으로 작가가 되었고 신일본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연쇄로 사람을 해쳐 결국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양육 포기는 아동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양육 방식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효도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양육 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학대를 가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아동상담소의 조치 방식입니다. 만약 당시 미카의 상처를 발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미카를 악마 같은 부부에게서 떼어냈더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돈을 너무나 원해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12살 때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고 2년 후에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직접 인신매매범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친어머니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 2명의 여동생도 팔아버리고 이미 팔려가서 임신 중이던 어머니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막 낳은 아이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그의 사악한 인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연쇄 사건을 저지르고 조직을 조종하여 7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악질 범죄자 펑미아오지 아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66년 9월 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산시성 산양현입니다. 아버지는 게으르고 탐욕스러웠고 집안은 어머니 혼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지에서는 곡물이 생산되지 않아 생존을 위해 아지와 그의 아버지는 그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9살 때 집안 사정이 좋아지면서 아지는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12살이 된 아지는 집이 너무 가난해 학업을 중단하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구걸을 하던 중 그는 한 호의적인 사람을 만나 이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지는 즉시 동의하고 그 사람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인신매매범의 차였습니다. 결국 인신매매범은 500위안, 약 9만 5천 원에 그를 허난성의 한 가정에 아동 노동자로 팔았습니다. 아지는 인신매매범이 돈을 세며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지는 아동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구걸하는 것보다 더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잠깐 졸기라도 하면 채찍질을 당했고 매일 5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으며 고용주는 자주 며칠씩 그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지는 금세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년 후 14살이 된 아지는 드디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고용주가 목욕을 하는 동안 몰래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지는 구걸하며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야 겨우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복과 관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냉담함과 계속되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아지는 쓰레기를 주워가며 그걸로 어렵게 가정을 꾸리는 어머니를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가난 때문에 생긴 일이야. 돈이 없으면 물건을 팔면 되잖아. 16살의 아지는 자신이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인신매매범은 꽤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일을 해도 돈이 안 되고 구걸해도 돈이 안 되니 차라리 나도 인신매매범이 되자. 이성을 잃은 아지는 어머니를 어떻게 팔아넘길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는 자신이 납치되었을 때의 속임수 방법을 어머니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는 외출하는 동안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장수성에 가정부를 구하는 집이 있는데 월급도 높고 식사와 숙소도 제공되며 환경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는 몇 년 동안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싶은 어머니에게 이러한 요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지가 선택한 구매자는 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장수성에 도착했습니다. 구매자와 아지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상대방이 건네주는 돈을 받을지 말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바로 웃으며 상대방이 건네준 현금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아지는 어머니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어머니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지는 어머니를 팔아 번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당시 중국에서 한 노동자의 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지는 매우 기뻐하며 웃었고 그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그가 1년 내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는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지에게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저지른 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팔아 돈을 벌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몇 근의 고기를 사서 가족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묽은 죽조차 먹기 힘들었는데 고기를 먹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모에게 가서 큰 돈을 벌려고 했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12안을 주면서 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가족 모두는 어머니에게 친여동생이 주주현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지는 돈을 몰래 숨겨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이 때때로 배가 고파서 기절할 지경이 되어도 그는 절대 돈을 꺼내 먹을 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가 어머니를 팔아버린 지 1년 반이 지나자 아버지는 집안의 적막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아지에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부자 간에 자주 다투고 심지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내의 여동생 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지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진짜로 가면 자신이 어머니를 팔아버린 사실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미 팔아버리고 돈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지는 초조해하며 또 하나의 놀라운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여동생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데려와야겠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아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동생들이 집에서 굶주리는 것이 안타까워 여동생 둘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해 본 후 그 말이 맞다고 여겨 아지가 여동생들을 데리고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아지의 아버지는 이것이 딸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곧 아지는 여동생들을 데리고 장수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처음 어머니를 팔았던 구매자를 찾아가 다시 높은 가격에 여동생을 그 노총각에게 팔고 어머니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 그는 또다시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벌었습니다. 아지는 어머니를 되찾아온 후 마치 연극을 하듯이 울면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자신이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으며 앞으로는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실종된 여동생들에 대해서는 아지가 그녀들이 부유한 집에 입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지의 사악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구매자의 아이를 낳은 상태였는데 일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지는 이 이복 동생도 팔아버려
600위안, 약 11만 4천 원을 벌었습니다. 이때 아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더 이상 집에서 구걸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출하여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팔아 번 돈을 여비로 사용하여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지는 교육을 받지 못해 많은 일자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배불리 먹지 못해 키가 158cm에 불과하고 체중도 50kg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거운 육체 노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아라고 주장하며 여러 곳에서 도제로 들어가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지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몇 가지 기술도 배웠습니다. 1989년 23살의 아지는 친구의 소개로 주주현 신자이 향의 한 외로운 노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왕젠후이였고 그는 아지를 매우 아꼈습니다. 왕젠후이는 아지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여겼고 자전거 수리 기술을 전수해 주었으며 아지의 이름을 왕홍더로 바꿨습니다. 노인은 아지가 과거의 비참한 경험을 잊고 관대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아지는 이 이름을 매우 좋아했는데 이 이름은 그가 마침내 평범한 삶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전거를 수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젠호이는 아지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몇 년 동안 모은 저축을 아지에게 맡기며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아지는 다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왕젠호이가 갑자기 병이 나서 급히 돈이 필요했을 때 아지는 상징적으로 5위안, 약 950원을 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매우 상심하여 그 후로 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1990년 아지는 주즈현에서 호씨 밑에서 일하던 중 호씨의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호씨는 아지가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 결혼을 반대하고 아지를 가게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후 아지는 여자친구를 속여 함께 도망쳤고 자전거 수리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가족의 삶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아지의 아내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수리만으로는 아지의 가족이 생활하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한 아지는 다시 나쁜 생각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납치해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출산 능력이 있고 그의 생활을 돌볼 수 있으며 그의 생리적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어 큰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지는 아내가 집에 없을 때 겨우 1살 된 막내 아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아지는 아들을 팔 때도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팔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든 아이는 남겨두었다가 커서 자신을 부양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일을 물었을 때 아지는 대충 거짓말을 지어내어 아내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팔아버린 아이의 돈은 금방 두 사람에게서 쓰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지는 주변에 팔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지는 계속해서 납치 사업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96년 아지는 산시성의 불법 금 재련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지가 조금의 돈을 벌었지만 조직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의 몫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퉁관이라는 곳에 금이 많고 현지 사람들이 모두 금을 재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지는 현지 금 재련업자들을 노리기로 하고 조직에서 대담한 세 사람을 찾아 함께 다른 사람의 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사람은 매우 교활해서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빨리 써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들은 자주 도둑질을 했고 2년 넘게 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지는 더 사악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자. 어차피 여기 집집마다 돈을 숨겨놓고 있으니. 1997년 아지는 자오샤오쥔, 왕텐싱, 장젠, 자오샤오빈 등과 만나 금 재련업자들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속적으로 강도와 여성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자세한 상황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곧 그는 딩윈하오, 수샤오핑, 그리고 스천 출신의 고츠와 함께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범죄를 계속했습니다. 1998년 2월 14일 새로운 조직은 퉁관현에서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범죄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이 여성 피해자와 강제로 관계를 가졌지만 아지는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을 남기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범죄 성격을 단순한 강도에서 살인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 원칙은 집에 들어가 강도질을 한 후 반드시 피해자와 관계를 갖고 살아남은 사람을 남기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1998년 3월 8일 새벽 1시경 아지 일행은 한 가정집에 도착하여 철망치로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손발을 묶고 폭행을 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집주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겨우 얻어낸 것은 반쯤 새 것인 노란색 재킷 한 벌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경 아지는 얼굴을 가리고 마을의 또 다른 가정집에 갔습니다. 그는 집안의 부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재빠르게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남편을 심하게 때려 중상을 입히고 이 부부를 침대 시트로 묶었습니다. 이후 그는 장롱에서 현금 100여 원을 찾아내고는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전체 과정은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8년 3월 31일 새벽 2시경 몇 명의 악당이 한 마을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찾지 못했고 대신 세안제, 백주 한 병, 땅콩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이들은 옆집으로 가서 철망치와 나무막대로 집주인 부부의 머리를 때려 두 사람을 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곡물 장식장에서 소량의 현금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범행 현장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1998년 7월 20일 아지는 동료 3명과 함께 어느 농가 밖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안 사람들이 불을 끄고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린 후 몰래 뜰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심지어 1살 된 아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후 아지는 집안을 유유히 돌아다니며 집안에 있던 20위안의 현금을 챙긴 후 동료들에게 떠나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산시성에서 가장 큰 참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살인 사건이 있었지만 1살 된 아기까지도 살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아지를 체포하고 아기를 살해한 이유를 물었을 때 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없는데 그가 살아있는 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아지는 피해 가족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번 범행도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가족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비인간적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단원들이 반복적으로 강도와 살인을 성공하면서 단 10일 만에 그들은 14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이는 산시성 경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지는 매번 범행 후 시간을 내어 복귀하고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각 성의 경계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수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지는 경찰이 협력하는 동안 단원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지는 몇 명과 함께 허난성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아지는 범행을 더욱 안전하게 하고 경찰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단원들이 허난성에 도착한 후 그들은 신속한 탐색 끝에 한 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98년 8월 4일 그들은 익숙한 수법으로 5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00위안 약 1만 9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아지는 떠나기 전 동료들의 충격적인 시선 속에서 집주인 남성의 성기를 잘라냈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지는 이렇게 하면 경찰이 이를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오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지는 자신의 계략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꼈고 이는 그를 동료들 사이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지의 사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고한 낯선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동료들조차 그를 화나게 하며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가족조차도 납치할 수 있는 인간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아지의 단원 중 고츠라는 멤버는 아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4명이 산시성 경계에서 연속으로 4번의 범죄를 저지른 후 아지는 잠시 멈추기로 하고 단원을 해산했습니다. 당시 아지는 우회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첫날 밖으로 물을 길러 나가려던 아지는 문을 열고 웃고 있는 고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지는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온 이유가 자신의 거처를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고츠가 따라온 것입니다. 아지는 전례 없는 위협을 느끼고 고츠를 제거할 방법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달 동안 쉬려고 했던 아지는 즉시 계획을 수정하여 고츠와 함께 동료들과 다시 합류해 범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아지는 동료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고쯔를 제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곧 아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998년 3월 31일 단원 4명이 다시 합류한 후 아지는 다른 2명의 동료를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고쯔가 매번 물건을 몰래 숨기고 이제는 동료들을 배신하고 경찰에 정보를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부의 적이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즉시 고쯔를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한 가정을 목표로 정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 아지는 몰래 고쯔를 부엌으로 데려가 식용유 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 집에 가서 요리할 때 쓸 수 있을 거야. 이 기름도 싸지 않아. 고쯔는 아지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고 여겼지만 그 기름이 그의 마지막을 위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네 사람은 밤을 틈타 도망치다가 깊은 도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아지는 다른 두 사람에게 신호를 보냈고 세 사람은 함께 돌을 들어 고쯔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후 아지는 천천히 고쯔의 몸에서 식용유를 꺼내 반은 고쯔의 몸에 부었고 나머지 반은 나무에 매달아 병뚜껑의 구멍을 통해 기름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후 아지는 고쯔의 몸에 불을 붙였고 불이 다 타고 나서 고쯔는 숫덩이로 변했습니다. 고쯔를 제거한 후 아지는 나머지 2명에게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나는 여러 지방에 방언을 구사할 수 있어서 경찰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내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지는 반복된 범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금, 은, 보석과 현금만 훔치고 쉽게 처분할 수 없는 물건은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 아지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 해소에 참여하지 않으며 참여하는 사람은 절대로 체액을 남기지 않는다. 구성원 간에 서로의 정보를 캐묻지 않아야 하며 이는 구성원이 체포되어 자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범행 도구와 가면은 반드시 집안에 있는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 아지 일당은 매우 높은 빈도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범행을 마친 후 그들은 즉시 차를 타고 60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건의 간격은 24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는 아지가 일당을 데리고 상황을 탐색하는 시간도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돈을 위해 사람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는 쾌감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병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지가 사후 처리를 맡으면서 일당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허난성과 산시성의 경계에서 이동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998년 8월 14일 일당은 산시성으로 돌아와 3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천위안 약 19만 원을 강탈했으며 여주인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일당은 다시 3명을 해치고 강도질을 시도했으나 이웃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돈을 훔치지 못한 아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즉시 일당을 데리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마음의 짜증을 풀기로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들은 인근 마을의 또 다른 가정을 찾아 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아지는 범행 빈도에 따라 집주인의 성기를 잘라내어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동시에 2명의 동료는 젊고 아름다운 여주인을 보고 이미 사망한 그녀에게 성적 욕망을 발산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200위안 약 3만 8천 원을 챙겨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8월 20일 그들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한 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은 3,000위안 약 57만 원을 강탈한 후 기분이 좋아진 몇몇은 땅굴을 파고 이웃집에 들어가 그 집도 털었습니다. 11월 6일 그들은 산시성 지역의 전병 가게를 노렸습니다. 몇 명은 한 가족 3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2,000위안 약 38원을 강탈했습니다. 몇 차례의 범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그들은 더 많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지의 병적인 동기도 점차 형성되었고 처음에는 강도를 목적으로 했으나 이제는 사람을 해치며 즐기기 시작했고 목표는 100명이었습니다. 11월 8일 일당은 2명을 해치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300위안 약 5만 7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15일 허난성 이천현에서 2명을 해치고 200위안 약 3만 8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16일 60km 떨어진 곳에서 2명을 해치고 사망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으며 90위안 약 17,000원을 강탈했습니다. 남성 피해자의 생기를 잘라내어 현장을 감정적 갈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위장했습니다.
12월 18일 60km 떨어진 곳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 3명을 해치고 500위안 약 9만 5천 원을 강탈했습니다. 12월 20일 60km 떨어진 곳에서 벽을 뚫고 들어가 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3천위안 약 57만 원을 강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단 1년 만에 77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아지 일당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속적인 범죄의 성공은 아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잡힐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대규모 연쇄 사건은 산시성과 각 지방의 공안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고 심지어 중국 국가 지도자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지에서는 최대 규모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으며 출동 인원은 10,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절의 형사 기술은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건이 조사와 수색에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아지가 도망칠 기회를 주었지만 분명히 누구도 영원히 운이 따르지는 않으며 특히 연쇄살인범은 더욱 그렇습니다. 1999년 3월 26일 일당은 허난성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2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여주인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옆집 진료소에 난입하여 3명을 살해했고 여주인은 역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지는 강탈한 돈을 들고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르고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지 자신도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신원이 드러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이 반성하고 실수를 수정하는 효율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 성에서 별도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자 경찰은 여러 성이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형사 전문가들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마침내 경찰은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실마리는 1999년 1월 아지의 손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피해자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단서로 경찰은 아지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지는 여전히 자신의 계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과 맞서고 싶었고 자신의 범행 속도만 빠르다면 경찰을 이기고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11일 오전 10시 아지가 다음 범행 장소로 가기 위해 옷을 입고 준비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20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아지는 이미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탔을 것입니다. 아지는 체포된 후에도 여전히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0시간 동안 단식하며 이후에는 거품을 물고 아픈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안국장 유신생은 그의 속임수를 일찌감치 간파했습니다. 그는 직접 아지를 신문하며 아지의 남아있는 인간성을 이용해 그의 내면을 자극했습니다. 아지는 평생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만은 비교적 잘 대해주었습니다. 결국 공안국장 유신생은 아이에게 천위안의 생활비를 주겠다는 이유로 아지의 적개심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지의 집에서 발견된 작물을 이용해 아지의 자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999년 5월 3일 피고인 아지, 디민하오, 소샤오핑은 고의상해죄, 강도죄, 절도죄, 여성 모욕죄 등 여러 죄목으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지의 초기 단원 중 왕텐신, 장젠, 자오샤빈도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년 1월 28일 아지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사건을 되돌아보면 아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모 역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쌍하지만 매우 증오스러운 인물입니다. 가정을 떠난 후에도 그는 개과천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타락시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 주민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생명이 몇십 위안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아지는 어린 시절의 고난을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로 삼겠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아지의 본명은 펑마오지로 3살 때 어머니가 그를 사찰에 맡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선생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지에게는 친동생도 있었고 그 역시 사찰에서 자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고픔을 견디며 구걸을 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출가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형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어린 시절은 아지가 자신을 타락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나중에 그 상처 입은 곳은 반드시 우리가 가장 강해지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둠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밝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아지처럼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